며칠 전 새로 고용한 가정부가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장애가 생긴 남편을 빤히 쳐다보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일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저기요, 아주머니. 네? 제가 착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터 몇 번이나 우리 남편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남편 같은 장애인 처음 봐서 눈길이 가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티가 나게 쳐다보는 게 얼마나 배려 없는 행동인지 아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장애인이라서 눈길이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제가 상대의 의도와 다르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남편만큼 저도 많이 여러모로 변했을 테니까요. 제가 기분 나쁜 것은 둘째치고 저는 남편이 그 가정부의 불편한 시선을 느끼게 될까봐 마음을 졸였어요. 사고 이후로 별일이 아닌 일에 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었거든요. 어디 갔어? 왜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어디 가요? 뭐요? 펜이요, 책이요? 어, 사고 이후 자기 물건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없으면 불같이 화를 냈는데 안면마비가 있는 데다가 입까지 돌아가 발음이 쉽지 않으니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그게 뭔지 찾기 어려웠어요. 사모님, 이거 리모컨 같은데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몸으로 옴싹달싹도 못한 채 괴성을 내지르는 남편에게 가정부가 내민 것은 텔레비전 리모컨이었어요. 건전지 교환을 위해 잠시 옮겨둔 것을 가정부가 깜빡한 것이지요. 어쨌거나 남편은 리모컨을 받아들고 나서야 잠잠해졌고 저는 한시름 놓았지요. 건전지를 교환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교환하세요. 물건은 절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란 말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이지만 제가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자꾸 잊어요.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별일도 아닌 일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가정부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집들과 다르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불필요한 규칙도 많고 사과를 해야 하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왔다가도 그만두는 일이 손에 꼽기도 어려울 만큼 많았지요. 그 바닥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사람 구하는 일은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모님, 저도 회장님 사정 알아서 어떻게든 사람을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만 해도 벌써 그만두겠다고 나온 사람이 셋이에요. 자꾸 그만두는 일이 생기니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간에선 마음이 내키지 않나 봐요. 일단 알겠어요. 마음 써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구해지는 대로 좀 보내주세요. 다른 곳보다 급여도 섭섭잖게 챙겨주려는데도 선뜻 일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이 사는 집이지만 집이 큰 데다가 저도 나이가 있어 이 큰 집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늘 집에 셋이나 되는 사람을 두고 살았던 저로서는 한 사람만 비워도 관리가 안 되는 태가 나서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사모님, 사람 구하시면 제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심성이 참 곱고 일 잘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저랑은 벌써 2년이 20년이나 된 사람인데 성실해서 한 번 일을 시작하면 여간에서 그만두는 일도 없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당분간만이라도 일해줘도 좋고요. 남편을 곁에서 보좌하는 간병인이었는데 오랜 경력만큼이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선뜻 추천해주겠다고 하니 고마웠어요. 그렇게 온 사람이 그 새로운 가정부였어요. 간병인 말대로 착실하고 2번, 3번 말하는 일 없도록 일도 잘했는데 딱 하나, 자꾸 남편을 흘끔거린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게 주의를 준 뒤로는 조심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엔 도저히 참기 어려운 짓까지 한 거예요.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사모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우리 남편 사진 찍은 거 맞죠? 식사나 챙겨주라고 했더니 왜 사진을 찍어요? 지금 보자 하니까 이거 대단히 선 넘는 행동인 거 몰라요? 숙자 씨, 왜 그랬어? 회장님 사진 찍은 거야? 아니요. 그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사람이 아쉬워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겠네요. 오늘까지 한 일은 급여로 넣어줄게요. 이만 가주세요. 사모님,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가 다른 의미가 있어 회장님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실은 회장님이 제 남편이랑 너무 닮아 찍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아니, 핸드폰 사진보다도요. 제가 늘 지닌 목걸이가 있는데 가정부는 당장 나가달라는 저의 요구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줬다가 다시 자기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보여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상종도 하기 싫어 됐다고 손사래를 치려는데 그 여자가 보여준 사진에 눈이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닮았지만 제가 선반 위에 있는 회장님 젊었을 적 시절 사진을 보는데 우리 남편이랑 꼭 닮아 한 번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과연 가정부가 보여준 목걸이 사진의 인물은 남편과 놀랍도록 닮은 사람이 있었지요. 남편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수백억 자산가가 된 그야말로 성공한 일개미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근본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 남편이 부모 없이 자랐다는 것을 흠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부모도 없이 그렇게 많은 자산을 일구고 성공한 사업가로 자란 근성은 인정하셨던 거지요. 저도 처음부터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편의 손에 불붙은 담배 때문에 아끼던 제 옷에 구멍이 났거든요. 어머, 이를 어쩌면 좋아?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다면 다해요? 길에서 그렇게 조심성 없이 불 붙인 담배를 들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제 옷이 아니라 이만한 아이가 지나갔으면 아이 얼굴이 다쳤을 거라고요. 그러니 사과하지 않습니까? 옷은 제가 변상해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당신 같은 무례한인 사람에겐 변상조차도 받고 싶지 않네요. 어렸을 때 서울 깍쟁이란 소리를 듣고 자란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지요.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갈 참이었는데 구멍난 옷으로는 기분이 나지 않아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던 차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알고 찾아온 거죠? 설마 저를 미행한 건가요? 미행이라뇨. 그쪽이 흘리고 간 것이 있어서 따라온 것뿐입니다. 흘리고 간 것이라뇨? 저는 흘리고 간 것이 없어요. 그쪽 미모를 흘리고 갔던데요. 그렇게 흘리고 갔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우신 걸 보니 상당히 미모가 출중하네요. 뭐라고요? 어머, 별꼴이야. 그날 남편은 제게 근사한 양장 한 벌을 선물로 줬는데 어쩜 사이즈를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제 몸에 딱 맞았지요. 능구렁이같이 넘어가는 일하며 여자 마음을 빼앗는 말을 잘 쓰는 것이 내심 별로였지만 나중에는 절에서 사업가로 성공했구나 했지요. 부모님의 허락까지 받아 결혼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그랬어요. 희수야, 나는 너한테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는 약속할게. 뭐 영원한 사랑이라도 약속하려고? 입 바른 말 따위 필요 없어. 우리 엄마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사람은 조심하랬단 말이야. 그런 시시한 약속은 안 해. 전에 네가 그랬지. 평생 너는 가난이란 걸 모르고 살았다고 말이야. 맞아. 우리 선대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주신 재산이 있어 가난을 모르고 자랐어.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나를 가난뱅이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했었지. 하지만 평식 씨는 돈이 많잖아. 그래, 나는 그 돈으로 약속할 참이야. 다른 건 몰라도 평생 가난은 모르고 살 수 있게 열심히 살게. 그건 걱정하지 마. 그때 남편이 그런 약속을 했던 것은 부잣집 딸을 데려와 자기 때문에 팔자가 틀어지는 게 싫어 그랬다더라고요. 결혼은
남편에게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일이었는데 그만한 결심이 있어야 앞으로도 목표를 가지고 살 것 같았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고 한동안 저는 남편 말대로 돈 걱정을 비롯해 어떤 걱정도 없이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타고난 사업가였어요. 집에 오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날이 많았지만 대신 비서를 통해 근사한 가방이나 목걸이 같은 선물을 보내며 제 마음을 달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의문의 손님이 있었어요. 임 실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오고 갈 때마다 남편은 늘 심각한 얼굴이 되곤 했어요. 그날도 임 실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서재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말씀하셨던 청주 쪽에도 여전히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거기 국밥을 팔던 가게가 있었는데 목에 큰 점이 있는 노인네가 있었어. 그 노인네는 죽었던가? 아니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쭤보니 기억은 하시면서도 그 뒤로 본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망적이군. 낙담하시긴 이릅니다. 회장님 사진만 있으면 언제고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임 실장이 다녀간 날이면 옆에 있기 눈치가 보일 정도로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그게 여자이자 그 남자의 부인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누굴 찾는 걸까? 혹시 첫사랑이라도 찾는 건가 싶었거든요. 결국 그런 불만이 점점 쌓이다 서운함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지요. 대체 요즘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구는 거야? 오랜만에 집에 온 사람을 보고 웃어주지도 않고. 지난번에 보내준 진주 목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깟 진주 목걸이 수백 개가 있으면 뭘 해요? 남편 마음 하나 제대로 사로잡지 못했는데. 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이 첫사랑이나 찾으러 다니겠어요? 뭐? 첫사랑? 대체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건데?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빙빙 돌리지 말고 제대로 말을 해. 다 알아요. 당신 임 실장님 시켜서 첫사랑 찾고 있는 거잖아요. 뭐? 난 또 뭐라고. 첫사랑은 무슨, 첫사랑보다 더 소중한 사람인데. 뭐라고요? 역시 그런 거였어. 당신은 여자가 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실은 남동생을 찾고 있었어. 남동생이요? 당신한테 남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나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남동생이야.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이야기는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평생 가난해 본 적도 어려움도 모르고 자랐던 저와 달리 남편의 인생사는 눈물 없이 듣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과일을 유통하는 아버지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매년 장마가 오기 전에 지붕과 처마를 수리해야 하고 장마가 지나면 벽지와 장판 밑이 꺼멓게 변할 정도로 습기가 올라오는 집에서 살아야 할 만큼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다정한 부모님 아래에서 돈이 없어 불행하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랐다고 했어요. 받아쓰기 점수가 이게 뭐야? 병식아, 너는 커서 뭐 될래? 위씨, 아버지 웃지 마. 나는 열심히 한 거라고. 그래요, 여보. 받아쓰기 30점 받아오면 뭐 어때요?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지. 그래도 평남아, 너는 형보다 낫다. 2분이나 늦게 태어나 놓고 50점은 받았잖아. 응, 나는 형보다 나아. 2분 먼저 태어난 건 형인데 20점 더 높은 건 나야. 으이씨, 엄마까지 왜 그래? 박평남 너 혼난다. 웃겨 그런다. 받아쓰기 그까짓 거 못해도 돼.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는 게 제일 행복이다. 그러니 주눅들지 마, 우리 장남. 엄마 아빠는 받아쓰기 30점도 만족해. 10개 중에 3개나 맞은 거잖아. 그래, 병시가 평남아. 너희는 이미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으니 얼른 무럭무럭 자라서 이 아버지랑 과일 장수나 하자.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가진 것이라곤 부모밖에 없는 형제는 그 부모마저도 잃게 된 거지요. 부부가 차로 이른 새벽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떼오던 중이었는데 커다란 운송 트럭과 충돌한 것이지요. 급하게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숨진 뒤였고 숨이 붙어있던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병식아, 병남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해. 아버지, 일어나, 일어나, 아버지. 절대 둘이 손을 놓으면 안 돼. 꼭 둘이 붙어 있어라. 알겠지? 아버지, 아버지 얼른 일어나. 죽으면 안 돼. 서로 잘 챙겨. 꼭 붙들고 살아. 미안하다. 애석하게도 그렇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그게 형제가 불과 10살 때의 일이었다고 해요. 친척이라곤 고모가 전부였는데 장례 치르는 일만 도와주고 두 형제를 보육원에 보낸 겁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괜찮았다고 해요. 고모 집이든 보육원이든 남의 집이었고 어딜 가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남편은 그저 남동생과 함께 있으면 어디든 좋았답니다. 평남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같이 있어야 해. 알지? 응, 형. 이제 나한테는 형밖에 없으니까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시작된 보육원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답니다. 거기도 텃세가 말도 못하게 새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졌다고 해요. 특히 나이는 나이대로 많고 보육원에서 지낸 지 오래된 형들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지요. 어이씨, 오늘 내 방 이불 개는 당번 누구야? 평남이요. 박평남? 어딨어? 야, 박평남! 신경을 거스르게 한 날이면 원감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주 때렸다고 해요. 그날은 남편의 동생이 평남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우두머리 격인 형이 선생님께 크게 혼난 날이라 문제가 컸지요. 그러자 남편이 나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평남아. 이 형이 대신 나설게. 형 안 돼. 저 형 주먹 진짜 맵고 아프단 말이야. 나 대신 형이 맞는 것도 싫어. 어쩔 수 없잖아. 어차피 너랑 나랑 똑같이 생겨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 저 바보는. 그리고 너보다 내가 더 맷집이 세니까 이 정도는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형! 그렇게 그날 남동생 대신 끌려간 자리에서 남편은 흠씬 두들겨 맞아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었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와서 남동생을 웃기려고 한 말이 고작 그거였대요. 야, 평남아, 이제 어쩌냐? 얼굴에 멍이 들어서 나는 한동안 박평남으로 살아야 돼. 학교 시험 점수 꽝일 텐데 어쩌지? 보육원에서도 우애 좋기로 소문난 형제였는데 한 번은 입양을 갈 기회도 있었답니다. 소문으로는 자선 사업가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늘 후원만 하며 살다 자기 사업을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을 입양해 키우고 싶다고 했지요. 저 사람한테 입양 가면 앞으로 초콜릿은 실컷 먹겠다. 야, 초콜릿이 대수냐? 케이크도 매일 먹을 수 있을걸? 케이크? 크리스마스 날만 먹을 수 있는 달콤한 크림이 있는 그 케이크 말이야? 당연하지. 아마 산처럼 쌓아놓고 먹을지도 몰라. 크리스마스 날에 케이크 사오는 사람도 저 사람이잖아. 기필코 내가 가고 말겠어. 동만이 형이? 이 자식이 웃어? 아니, 그게 아니라 동만이 형은 벌써 16살이잖아. 원감님 하시는 말도 못 들었어? 저런 분들은 어린애들 데려가려고 한다잖아. 아마 홍주나 연복이처럼 3살, 4살짜리 애들이 갈걸?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누가 그 자선사업가의 자식이 될지 궁금해 머리를 모았지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보육원은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둘이 한꺼번에 가지 못하면 의미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헤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는데 누가 11살이나 된 남자아이 둘을
한꺼번에 입양하겠다고 나서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 둘을 한 번에 입양시켜주기로 한 아주 감사한 분이 나타난 거죠. 야야, 들었어? 그 자선사업가 입양자 평식의 평남이래. 뭐? 평식의 평남이는 11살이잖아. 그래, 게다가 걔네는 쌍둥이라 둘인데 걔네를 데려간다고 했다고? 확실해? 확실해. 아까 내가 원장님이랑 그 자선사업가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아, 평식의 평남이 진짜 좋겠다. 소문은 삽시간에 보육원 전체로 퍼졌고 남편은 그 사실을 원장실에 불려가 직접 들었다고 해요. 정말이에요, 원장님? 저랑 평남이 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께서 오며 가며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는데 너희 둘이 우애가 좋게 늘 붙어 다니는 게 참 보기 좋았다고 하시더라. 정말로 평남이랑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아유, 얘도 참 속고만 살았나. 원장님이 어디 거짓말 하실 분이셔? 이래저래 밟을 절차가 남아서 2주 뒤에나 가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얌전히 잘 기다려. 평식, 평남이 이게 너희한테 얼마나 대단히 좋은 기회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 괜히 말썽 부리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 알겠지? 매일같이 부모님께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 보람을 느꼈다고 해요. 사실 헤어지지만 않는다면 보육원 생활도 전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으로 함께 입양 간다고 하니 부모 없이 사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운을 가진 것 같다고 했지요. 그런데 벼르고 있던 질투에 눈이 먼 아이들의 방해 공작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보육원 입양이라는 게 참 얄궂게도 아이들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사이에서도 시기 질투가 없을 수가 없었는데 어른들이 봤을 때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방해 공작이 있었던 거예요. 야, 박평식, 내 학교 노트가 왜 네 가방에서 나오냐? 그것도 다 찢어진 채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네 가방에서 나왔는데 네가 물으면 누가 알아? 너 이거 내일까지 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고? 아이씨, 나 진짜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 동만이 형, 우리 형이 뭐하러 형 물건에 손을 대겠어? 다른 사람이 그랬거나 아님 형이 일부러 우리 형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 새끼야?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 참나 어이가 없네. 실은 너 아니야? 평남이 네가 평소에 안 이꼽다고 생각한 네 형 혼쭐 내주겠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 뭐?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형을 내가 왜? 아니 그렇잖아. 쌍둥이의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고작 2분 먼저 태어났댔나? 그런 이유로 꼬박꼬박 형 소리하는 것도 짜증나고 매번 가르치려 드니까 얼마나 안 입고 왔겠어. 안 그래? 아니야 형. 원감님 말 기억 안 나? 제발 나이값 좀 해. 곧 고등학생이 되면서 고작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런 장난 치고 싶어? 뭐 이 자식아? 평남아, 이 자식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형이 먼저 남동생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그 주먹에 나가떨어진 동생을 보고 남편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거지요. 너나 할 것 없이 뒤엉켜 주먹질하며 싸우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싸움에 휘말린 모두가 불려간 거예요. 거기다 먼저 문제를 일으킨 그 형이 남편과 싸우는 과정에서 눈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생겼지요. 다른 친구들이야 화장실 청소나 반성문으로 끝날 일이었지만 입양을 앞둔 두 형제에게는 다른 문제였어요. 평식아, 고작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큰 일을 만들면 어떡해. 이 일로 너희 입양권은 물 건너갔으니 이를 어쩌냔 말이야. 왜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동만이 형이 먼저 평식이 형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며 저한테도 시비를 걸어왔다고요. 누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동만이 어쩌면 평생 왼쪽 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단다.
그것도 형이 한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지다가 선반 모서리에 찌은 거라고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 원장님! 세상은 생각보다 불공평하고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형제는 그제야 배운 것이지요. 자선사업가의 입양자는 4살 어린 여자아이에게 돌아갔고 남편은 동생과 여전히 그 보육원에 남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끝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보육원에서 힘 좀 쓴다 하는 패거리들에게 제대로 찍혀 그 뒤로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 시작된 거예요. 물건이 없어지는 일은 일도 아니었고 자고 있는데 일부러 몸을 밟고 지나간다든지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일 같이 남들이 보면 티나지 않는 괴롭힘이었죠. 어느 날 그 패거리들에게 맞고 울고 있는 남동생을 보며 남편은 결심한 거예요. 평남아, 여길 도망치자. 여기 나가면 어딜 가게? 우리 갈 곳도 없잖아. 어딜 가든 여기보다 낫겠지. 우리 이제 입양도 물 건너갔는데 그러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여기서 저 자식들이랑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것보다는 나가서 사는 게 낫겠어. 뭐라도 할 수 있겠지. 보육원을 나가면 학교도 못 가고 제때 밥을 먹을 수도 없을 텐데. 그럼 너는 계속 저 자식들 괴롭힘 당하며 여기 계속 있고 싶어?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무서워, 형. 나는 밖이 여기보다 안전한 것 같지도 않아. 동만이 형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3년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때까지 참으면 안 돼? 너는 참아줘? 나는 못 참아. 최동만 그 자식 하는 짓거리를 보면 당장이라도 또 흠씬 때려주고 싶단 말이야. 그 자식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우린 그 자선사업가한테 입양 가서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몰라. 우리 행복을 앗아간 그 자식을 계속 보고 살고 싶지 않아. 후에 남편이 그때 이야기를 하며 그날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말대로 조금만 더 참아볼 걸. 3년만 참았으면 주동자였던 그 형이 나갔을 테고 보육원의 최고참이 되어 좀 더 살기 편했을 거라고요. 무엇보다도 남동생과 헤어질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남편은 그동안 보육원을 찾은 분들이 준 몇 푼 안 되는 용돈과 원감실을 뒤져나온 지폐 몇 장을 가지고 밤에 도망치는데 성공했답니다. 난생 처음 한 나쁜 짓이었고 금방이라도 자기를 잡으러 올 거라는 생각에 밤새 쉬지 않고 달렸다고 해요. 형, 좀 쉬었다 가자.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참아. 그러다 붙잡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단 말이야. 심장은 그렇게 쉽게 터지지 않아. 심장 터지는 게 낫지. 잡혀 다리 몽둥이 부러지도록 맞고 싶어? 쌍둥이인데도 남동생은 남편보다 체력이 약한 편이었고 몇 번이나 주저앉았어요. 다독이고 다그쳐 보면서 밤새 뛰고 걸어 도착한 곳이 청주였다더라고요. 처음엔 가진 돈으로 빵과 우유를 사서 때우고 밥집에 들어가 밥을 먹은 적도 있대요. 부모를 묻는 어른이 나타나면 할머니 집에 왔다고 둘러대며 자리를 피하고요. 지금이야 고작 초등학생이 되는 애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 금세 경찰을 부르겠지만 그때는 부모 없이 혼자 다니는 애들도 덜어 있었고 지금처럼 엄격하게 보지도 않았답니다. 다만 경찰보다 더 빨리 다가오는 나쁜 사람들을 주의해야 했지만요. 그렇게 여러 날에 걸쳐 도착한 곳은 어느 장이었는데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배가 고팠대요. 거기다 체력이 다한 남동생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칠거렸지요. 저 혹시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대신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뭐냐? 너? 됐다. 너같이 조그만 애한테 줄 일은 없으니 썩 꺼져라. 아저씨 제발요. 동생이랑 저 며칠을 먹지 못해 힘들어서 그래요. 뭐야? 니네 쌍둥이냐? 신기하게 똑같이 생겼네.
무슨 일이든 할게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저씨. 아니, 무슨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런 소리를 해?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너 저기 너머에 있는 쌀집 가서 쌀 한 가마니 가지고 올 수 있겠냐? 네가 그거 가져오면 국밥 한 그릇 내어주마. 물론이죠. 말씀만 하세요. 제가 얼른 다녀올게요. 뭐 얼른 다녀올 필요는 없고 한 톨도 흘리지 말고 제대로 가져와야 할 거다. 저기 옆에 있는 끌차 가져다가 조심히 가져와. 네. 평남아, 너 여기 있어. 형이 얼른 쌀 가지고 올게. 형, 같이 가. 형 혼자 힘들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도 도울게. 넌 힘이 없어 걷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몸에 열도 있는데. 형이 금방 갔다 올게.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알았지? 미안해, 형. 빨리 갔다 와야 돼. 얼른 갔다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 그게 두 형제의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남동생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해요. 그저 쌀을 가져오면 국밥이 생길 거고 그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면 남동생 기운이 날 거란 생각밖에 못했던 거지요. 그러니 힘들게 쌀포대를 끌고 왔을 때 남동생이 없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평남아, 박평남! 어디 있는 거야? 아저씨, 제 동생 못 봤어요? 뭐? 아까까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다. 어딜 갔지? 평남아! 야, 박평남!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있겠거니 했는데 아무리 부르고 주변을 샅샅이 뒤져도 동생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고 목이 다 쉬도록 장을 뒤졌는데도요. 아저씨, 아직도 우리 동생 안 왔어요? 아유, 이 자식아. 이게 대체 며칠째야? 안 왔어. 왔으면 내가 여기 꼭 붙들어 두겠다고 했잖아. 아이, 이놈의 자식은 대체 어딜 가버려서 형 속을 썩이고 있어? 아저씨, 어떡해요? 우리 평남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평남이 지금 저 엄청 찾고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말고 이리 들어와 국밥 한 그릇이나 해라. 내가 괜히 그날 심부름을 다 시켜가지고. 그게 미안했는지 국밥집 사장은 남편에게 허드렛 일을 주며 머무를 수 있게 해줬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남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국밥집 사장님의 인연으로 거기서 3년을 버텼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오고 가는 손님 중 한 분의 도움으로 돈을 벌기 위해 상경하게 된 것이었지요.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 내가 동생을 놓고 뛰어가는 꿈인데 나는 속절없이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꿈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평남이를 데리고 가라고 내가 아무리 목이 쉬도록 소리를 쳐도 꿈속에 나는 듣지를 못해. 나인데도 어찌나 야속하던지. 세상에 어쩜 그런 일이.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찾고 있는 사람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사업가로 성공하면서 전국을 다 뒤져본 것 같은데 여전히 나타나질 않아. 나랑 똑같이 생겼을 테니 내 얼굴로 전단을 찍어내기도 했는데 말이야. 어쩜 좋아요. 아마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어.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못 찾을 리도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분명히 어디선가 잘 살아있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제게 말을 안 하고 숨겨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을 도와 잃어버린 남편의 남동생을 수소문하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연락을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장난이거나 착각인 경우가 많았고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지요. 그러던 첫째가 태어난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 포기할까 봐. 포기하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나랑 약속했잖아요. 이제 우리 정연이도 태어났는데 내가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순 없잖아. 여보, 나도 이제 내 가족을 위해
더 집중해야지. 그렇게 무거운 결심을 내린 후에는 임 실장에게 남동생을 찾는 일도 그만두라고 했지요. 우리 부부에게서 둘의 자식이 태어나 성인이 될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남동생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러던 몇 달 전 남편에게 그 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책임감 강한 남편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한 상황에서 더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주겠다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벼랑간 출근하던 길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머리도 크게 다친 거예요.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괜찮아요? 어머, 이 사람 왜 이래요?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후유증이 좀 남을 거예요. 일단 전신마비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차차 괜찮아질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엄마, 진정해. 아빠 살았잖아. 그럼 됐어.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응? 그렇게 정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옴삭달싹도 못하게 됐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당사자도 지켜보는 사람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였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의사 말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마비 증상은 호전되기 시작했고 손가락이나 고개를 움직이고 또 머리를 가누는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지요. 꼼짝없이 휠체어 신세가 됐지만 나아지는 게 어딘가요? 문제는 온몸이 묶여버린 듯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게 되자 남편의 성격이 괴팍해진 것이었지요. 아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엄마도 생각해줘야지. 엄마 속은 속이겠어? 제발 그러지 좀 마. 오이마, 나가. 필요 없어. 여보, 희연이 오랜만에 왔는데 왜 그래요? 희연아, 일단 나가 있어, 응? 나도 속상해. 아빠가 그렇게 된 거 아빠만 힘든 거 아니라고. 우리 가족 다 속상하고 힘들단 말이야. 아빠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면서도 오지도 못하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데 여전히 우리 가족에게는 비가 내리는 중인 모양이었지요. 남편의 심정을 이해하니 딸처럼 원망을 쏟아낼 수도 없고 애꿎게도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오고 가길 반복한 거지요. 그 와중에 집에 들어오게 된 새로운 가정부에게서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의 남동생 실마리를 찾게 된 거예요. 숙자 씨,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란 말이에요? 네, 저희 남편이에요. 이런 말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은 저희 남편한테 잃어버린 형이 있거든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어렸을 때 일이라는데 지금까지 찾지 못한 쌍둥이 형이 있어 제가 신기에 찍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우리 남편한테는 잃어버린 쌍둥이 남동생이 있어요. 여보, 사진 좀 봐. 어때? 제가 남편에게 그 사진을 들이밀자 남편의 동공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몸짓을 하면서 다그치는 거예요. 네? 이름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정동이에요. 하지만 가정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고 남편은 이내 실망했지요. 괜한 일로 실망을 주게 되는구나 싶은 찰나 가정부가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썼던 이름이 따로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이름은 입양이 되면서 쓰게 된 이름이라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가정부는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한창 일할 시간이라더니 한참 받지 않았는데 전화가 닿는 동안 정말 애가 탔습니다. 3번의 시도 끝에 전화를 받았고 가정부가 급하게 물었지요. 여보, 일하는 중에 미안해. 급해서 그러는데 당신 어렸을 때 진짜 이름 있다고 했잖아.
그 이름이 뭐였지? 응. 아니, 일단 이야기 좀 해봐. 박 뭐였던 것 같은데. 응, 박평남? 그래, 박평남이었어. 가정부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남편 옆에서 다리가 풀려 쓰러지고 말았어요. 남편의 얼굴은 곧 일그러졌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본 가정부는 자기 남편이 찾고 있던 쌍둥이 형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직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흐느끼며 말했지요. 여보, 아무래도 당신 형님 찾은 것 같아. 얼른 여기 와봐야 할 것 같은데. 세상에 기적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기적이란 말이 귀한 이유는 그만큼 희귀하고 드물기 때문이겠죠. 그 희귀하고 귀한 일이 바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부의 남편이 급하게 집을 찾아왔고 작업복을 입고 추레한 몰골로 나타난 남자는 영락없이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기적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남편이 울면서 양팔을 들어 올렸는데 그건 사고 이후 남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움직임이었어요. 형, 병식이 형 맞아? 진짜 우리 형 맞아? 병남아. 형,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이 꼴이 뭐냐고? 내가 형을 얼마나 찾았는데. 집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지요. 무려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둘이 그렇게 확신하고 서로를 붙들며 오열을 한 것은 마치 거울을 보듯 꼭 닮은 얼굴 때문이겠지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물었더니 남편의 동생, 아니 시동생이 기억을 더듬으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늦게 혼자 남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형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마 형이 나를 버렸나, 너무 힘들어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야, 내가 왜... 여보, 혈압 오르면 안 돼요. 진정해요. 이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지금까지도 서방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악몽을 꾸는 사람인데.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땐 나도 어렸어서 그냥 무서워서 그랬어요. 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그 뒤로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남편 없이 시작된 자기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곳에서 형을 찾아 헤매는데 누군가 강하게 자기 팔을 잡아당겼대요. 고아 장사가 남는 장사라지만 어디 고아 찾기가 쉬워야 말이지. 너도 부모가 없냐? 왜 그러세요? 놔주세요. 저 가야 돼요. 형이 기다려요. 오, 부모는 없고 형은 있나 보지? 형은 어디 있는데? 형이 몇 살이야? 네? 그건 몰라요. 형이 몇 살인지 모른다고? 웃기는 녀석이네. 아무래도 이 녀석 자기 형까지 끌고 갈까봐 숨기는 모양인데 머리가 좋네. 뭐 됐다. 너만 있어도 뭐 횡재지. 우리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줄 곳은 생기는 거니까 너한테도 좋을 거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다 파는 작당들에게 붙잡혀 있다가 팔려나가기 직전 그들이 한눈을 판 사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 남자는 얼마 전 시동생 또래의 아들을 잃은 남자였고 그 때문인지 시동생을 외면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저 우리 형 찾으러 가야 돼요. 제발 저 형 좀 찾게 해주세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네? 그게 무슨 장이었는데 거기가... 문제는 시동생이 그 장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보육원에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걸었는지, 어디서 남편을 잃어버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 손만 잡고 걷기만 했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그 마음씨가 좋은 부부는 시동생에게 남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아무래도 형도 너처럼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간 걸지도 몰라. 네, 우리 형도요. 하지만 걱정 마라. 너처럼 어디선가 풀려나서 안전하게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자.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그 부부의 양아들로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말이 양아들이지 친아들이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김정동으로 살고 있고요. 하지만 한 번도 저는 박평식, 박평남이라는 이름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제대로 먹고 잘 자고 잘 지냈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가득한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물었어요. 남편은 자기도 묻고 싶었다는 듯 시동생을 바라보았고 다행히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분 다 형편이 나쁘지 않고 자식이라곤 나 하나뿐이라 부족함 없이 잘 자랐어요.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머리가 안 좋아 그런가 대학은 못 갔지만요. 그래도 기술을 배워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둘이나 있어요. 다행이다. 여보 다행이야. 그치? 아무리 먹고 살만 해도 한 번도 형 잊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해서. 시동생은 다시 남편의 품에 안겼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저희는 모두 숨죽여 남편의 목소리와 입모양에 온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사고 이후 남편이 자기 마음을 말하기 위해 그렇게 처절한 노력을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병남이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까봐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을 할까봐 마음에 걸렸어. 형, 나는 널 버린 적이 없다. 평생 단 한순간 잊어본 적 없어. 그리고 남편은 다시 한번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려 자기 품에 안긴 동생의 등을 아주 느리게 어루만졌지요. 평생 얼마나 그 순간을 원하고 기다렸을까요? 사고가 난 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아마 잃어버린 동생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 삶에 뒷전에 둔 동생이 생각나 부모님께도 죄스러웠겠지요. 그래서 그 순간 남편이 남동생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저는 알 것만 같았어요. 동서, 내가 동서라고 불러도 되겠지? 내가 서방님이랑 동서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싶은데. 동서요? 아유, 갑자기 없던 형님이 생기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별거 없어요. 방 3개짜리 아파트인데 거기서 우리 애들 먹이고 재우고 독립시켜서 딱히 누굴 초대하거나 그럴 만한 집은 아니고. 시동생 부부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래도 성실히 열심히 산 덕에 대출 같은 빚 하나 없이 노후 준비도 차근차근 잘하고 있었고요. 둘 다 환갑이 넘은 나이였는데도 회사에 다니고 남의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거 보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만했지요. 동서,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해.
나는 동서랑 서방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았으면 하는데.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왜? 어차피 동서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하던 대로 일 도와주고 서방님도 우리 집에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수님, 형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드리고 싶지만 아무리 그래도 염치도 없이 어떻게 그 집에서 얹혀 살아요. 저희는 이 집만으로도 충분하고 왔다 갔다 형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니요, 여기서 우리 집은 너무 멀어요. 지금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해 제가 나선 거지. 아마 사고 나기 전이었으면 이미 서방님 앞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는 내어줬을 거예요. 그건 형이 일군 재산인데 어떻게 제가 받아요? 그럼 누가 받아요? 우리 애들 결혼하면서 받을 만큼 받았고 어차피 첫째가 회사 물려받을 거라 남은 거 고스란히 우리 부부 몫이에요. 죽어 이고지고 갈 것도 아닌데 형제가 편히 나눠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래도는 없어요. 형 마음이다 하고 그렇게 해줘요.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중에 그 사람 일어나서 나 원망해요. 그렇게 한사코 마다하는 시동생 부부를 저희 집으로 들인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에요. 그 뒤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면 믿으시겠어요? 늘 자기 처지를 비관하기 바빴던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동생부터 찾습니다. 아유, 명색이 간병인으로 들어온 건데 제 손이 할 일 없이 놀고만 있으니 이거 민망해 죽겠어요. 이때다 하고 쉬면서 해요. 그것도 다 김 선생 복 아니겠어요? 제가 패가 되는 건 아니지요. 형이 죄다 나랑 하려고 하니 이것도 참 곤란해요. 패는요. 서방님이 일까지 그만두고 내내 형님이랑 붙어 있으니 김 선생도 나도 얼마나 편한데요. 이전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이 사람 성질 받아주느라 아주 말도 못하게 힘들었는데요. 그럼 서방님, 오늘도 부탁할게요. 나는 동서랑 마사지 받으러 가기로 해서. 마사지라니. 형님, 아주버님 덕분에 팔자에도 없는 호강이에요. 그럼 우리 다 서로 좋은 거 맞죠? 그렇네요. 다 좋은 거 맞아요. 형, 왜 그래? 이리 와봐. 남편은 벼랑간 시동생을 앞에 서보라고 하더니 자기를 부축하게 했습니다. 시동생이 남편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버티자 남편은 반대쪽 팔로 시동생의 목덜미를 잡더니 엉덩이를 들썩이더라고요. 어머 여보, 일어나게? 괜찮겠어요? 형, 옳지. 조금만 더 힘을 줘봐. 내가 꽉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제가 뒤에서 받치고 있을게요. 아주버님,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온 식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남편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 휠체어에서 엉덩이를 뗐습니다. 다들 환호성을 내지르고 축제가 따로 없었어요. 저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눌한 말투도 많이 나아져서 의사소통에도 무리가 없었고요. 병원에서는 재활치료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본인 의지가 중요한 일인데도 남편이 나서려고 하지 않아 애가 탔던 일이었거든요. 남편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나 걷게 되면 평남이랑 둘이서만 고향에 다녀올 거야. 어머님 아버님 산소에? 가서 우리 평남이 찾았다고 이제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려야지. 그래, 그렇게 해. 조만간 갈 수 있겠네. 겨울이 오면 반드시 봄이 온다지요. 비가 온 뒤 단단해진 땅에도 꽃이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는 걱정도 바랄 것도 없어요. 남편과 시동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다고 하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기적에는 주인이 없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품고 기다려보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우리 가족과 같은 기적이 있기를 저희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